제가 보기에는 그 100% 1000% 이혼해야 돼요. 이거는. 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핀 사람은 없다. 또 재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게 느껴지나요? 그런 게 느껴져요. 절대 안 바뀌어요.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을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이시죠. 김태형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판사 때도 네. 이제 쭉 이제 네.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한번 여쭤보는 건데 네. 그때도 이제 이혼 관련된 뭐 소송도 이제 판결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이혼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으셨을 텐데. 뭐 이혼 사유가 사실 뭐 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잖아요. 뭐 부정행위도 있고 뭐 폭력, 도박 그리고 뭐 원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성격 차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꼭 이혼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불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박이나 뭐 폭력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드러나고 오랫동안 어떤 조율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한번 폭력하면 뭐 치료도 받아보고 도박했으면은 이 사람 뭐 괜찮은지 수년 동안 저기를 할 테고, 가족 간의 갈등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강화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고,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분류는 사실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돼서 딱 이게 발각된 순간 이게 그때 딱 한 번일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이미 뭐 네, 여러 여자나 여러 남자나 그렇게 할 수 네. 있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핀 사람은 없다. 네. 이런 말도 저는 공감이 가고, 네. 또 재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게 느껴지나요? 그런 게 느껴져요. 절대 안 바뀌어요. 네, 절대 30대 이후에는 그 바뀔 거라고 기대하고 노력하는 그게 더 바보 같은 짓이고, 네. 어떻게 보면 더 고통을 자처하는 거고, 만약에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걸 바꾸고 싶다. 네. 그럴 땐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건가요? 바로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안 좋은 점이 안 바뀌고 내가 싫어하는 점이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피눈물을 흘려요. 그런 경우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깨끗하게 그렇죠. 포기하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돼요. 거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또 그냥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바람을 피든 말든 그냥 그냥 함께 사는 거지, 네. 같이 늙어서 죽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막 바꾸려고 계속 하는데 일시적으로 막 기대하고 그랬다가 더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으면 화병으로 죽을 수 있다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불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절대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고, 불륜에도 사실 좀 유형이 있습니다.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을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한 3가지 유형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떤 경우냐면 진짜 이 자기 중심적이고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네. 성관계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그게 이제 진짜 성욕이 많아서이든 아니면 그런 어떤 도파민에 중독돼서 그런 스릴. 난 항상 인기 있는 사람이야. 많은 남자를 만나야 돼. 이런 사람은 딱 들어도 아시겠지만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은. 안 바뀌죠. 안 바뀌고, 그거는 천성적인 거고,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는 그 사람 자기 눈을 파야 돼요. 잘못 고른 거예요. 네. 그거를 바꾸려고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건 아시겠죠? 그런 유형.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바뀌는 분 있죠.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황소개구리처럼 막 이렇게 늘 유흥을 즐기고 새로운 여자를 찾고 새로운 남자를 찾는 사람들은 안 바뀌고,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서적으로 좀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좀 약하고 좀 금사빠형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별로 자기를 안 예뻐하거나 존중 안 해주거나, 그럼 정서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면은 자기도 왠지 뭔가 인정받고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나도 누군가한테 소중한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불륜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 첫 번째 경우보다는 가능성은 약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좀 피곤해요. 계속 신경을 많이 써서 뭘 해줘야 되니까. 각자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갖고 배우자가 막 이렇게 막 응행해 이렇게 오냐 뭐 예쁘다 안 해줘도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약해서 어디 가서 항상 확인받고 싶어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끊임없이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배우자로서. 근데 살다 보면은 뭐 처음에는 뭐 예쁘다 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에너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되면 그런 분들은 가더라고요.
가고 또 가고 또 계속 금사빠 같은 형. 그래서 그런 경우도 힘들고. 이제 마지막 유형은 요즘에 제가 많이 보는 형태인데 이런 분들이 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화끈한 형인데 누가 바람을 피면은 나도 그냥 맞바람 피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자기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도저히 기분이 나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네가 한번 바람 펴서 딴 여자 만났으니까 나도 한번 자고 올게. 네. 그러고 자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불륜이긴 불륜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복수에 의해서 자기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 한 번 정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사실은 제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나마. 네, 그나마. 아, 그렇지만 다들 쉽진 않다. 다들 쉽지 않아요. 아, 근데 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은 어차피 내가 안 피면 너도 안 피고 네. 서로 안 피는 거야. 네, 이렇게 그 사람은 하는 건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사람은 사실 이해할 수만 있다면은 네. 서로 나도 실수했으니까 너도 하고 쌤 하고 근데 네가 하면 난 또 한다. 네. 그렇지만 같이 살 의향은 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그나마 같이 살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 욕심 있는 근데 생각보다 이 불륜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뭐 경제력의 차이가 크면 또 이제 이혼까지 안 간다 이런 얘기도 막 들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컴프로마이징 하는 거죠. 자기가 참고 네. 이 경제적 이득 어떻게 보면 좀 편한 거 있기 때문에 눈 감고 살 수는 있죠.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이제 좀 옛날 스타일이고 네. 요즘에는 어차피 10년 살았으니까 그냥 5대5. 약속의 10년이 있지 않습니까? 네. 5대5 해서 그런 경제력이 있는 정도면 재산 분할 받아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엔 안 참아요. 네. 요즘에 그런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특히 저는 상담자 중에 중견기업의 사모님들이 많으신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좀 참다가 최근에 이제 최태원 노소영 그 판결에서 거의 굉장히 몇 조가 나왔고 위자료도 네. 20억 정도 나왔잖아요. 그거 보고서 이제 나도 못 할수 참겠다, 있다. 이제. 네, 못 참겠다. 그리고 이 정도 받을 수 있으면은 사실 뭐 몇백억 몇천억에서 반 정도 받아도 왜 괜히 남편한테 뭐 받는 것도 없고 맨날 남편들 뭐 두 집 살림, 네. 세 집 살림. 제가 심지어 이런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돈 많은 자산가분들이 내연녀를 갖다가 정말 편하게 이렇게 바람을 피려고 자기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이렇게 불러들이는 경우 있고 네.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을 이렇게 같은 동에 막 이렇게 해서 막 돌아가면서 만나는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죠. 네. 네. 그거를 또 부인이나 그 내연녀들한테 다 서로 이렇게 양해를 해갖고 내가 네. 월요일날 나 여기 간다, 화요일날 여기 간다 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가능한가? 그런 극단적인 예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극단적인 예를 참고 사는 사모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줄어들고 있다. 사실이에요. 네. 어차피 재산 분할 받아서 딴 남자를 만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이 영감탱이 내가 보기 싫다. 안 보고 살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들으면은 또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또 해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남자분이 보통은 이제 불륜이 많이 일어나겠죠. 여자분들보다는 아닌가요? 이것도 아닌가요? 여자분들 요즘에는 뭐 거의 뭐 비슷해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부일남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고의 흐름이 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 축출 이혼이라고 하잖아요. 네. 새로운 여자 만나서 여자들 축출 이혼 하면 돈도 안 되기 주고 때문에, 막 내보내고. 내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유책주의가 도입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평가하게 이르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안에서 나 막 바람 피고 막 그래도 여자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이혼을 못 해요. 네. 재산 분할 뭐 10% 특유 자산으로 다 빠지면은 자기가 뭐 한 게 없으니까 가사 노동 뭐 하루 인건비로 뭐 가사 도우미 얼마로 책정해 갖고 그렇게 한 것만 딱 주고 끝내면은 어떻게 삽니까 그 나이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반작용으로 이제 혼전계약서나 혼주계약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회가 변하면서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인식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혼을 하고 난 이후가 무서워서 이혼은 못 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맞아요. 아내나 남편은 막 계속 뭐 바람 피고 막 저러고 있는데 물론 막 이렇게 재산을 뭐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뭔가 걱정되고 불안한 건 있잖아요. 혼자 뭔가 살아야 된다는 거. 뭐 그런 부분이나 어떤 그런 케이스를 좀 보신 경우도 있는지. 그 대부분 이혼한 사람들이 후회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좀 그런 부분 두려워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혼을 하고 나서 또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두려워할 게 없는 게 그 먼저 이혼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현실이 어떤지 알 수 있거든요. 네. 조금 착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케이스를 이렇게 본 결과 그 혼인 중에 약간 불행하게 살던 사람은 이혼을 해도 좀 불행하게 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혼인 때 조금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혼 후에도 조금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혼인할 때도 약간 좀 뭐랄까 막 소극적이고 막 이러면은 나온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네, 나온다고 이 더 경쟁이 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요즘에 뭐 돌싱, 뭐 이혼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벤트고 큰 하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약간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전혼 경력이 있거나 자녀가 있으면 약간 핸디캡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그러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걸 감수하고 자기 혼자만의 삶을 좀 주체적으로 살 수 있고 그게 잘 된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면 잘 되는데 이제 전혼 배우자한테 실망해서 외롭고 또 누구를 의지하려고 만나면은 나중에는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혼하려고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꼭 몇 가지를 권해요. 아, 그냥 머릿속으로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혼한 후에 이혼할 때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네. 1년 뒤에는 또 어떤 상황이 되고 싶은지 3년 뒤, 5년 뒤 이 정도는 청사진을 그려놓고 이혼 과정에서 많이 후회하는 공통적인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혼할 때 그 자녀들한테 상처를 많이 준 거를 그 과정에서는 자기가 너무 감정이 격앙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이혼 과정 거치는 게 어느 심리학자가 그러는데 그 진짜 무슨 전쟁에서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 어릴수록 더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를 남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좀 보호해주고 그 아이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당사자들은 너무 그 감정에 화가 나서 아이들한테 그 화를 전가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이제 양육권의 싸움이 있잖아요. 네. 양육권을 서로 차지하려고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여자예요. 애들한테 니네 아빠는 욕을 막 해줘. 욕을 하네요. 네. 여자랑 막 바람 피고 아이고. 맨날 나 때리고 뭐 각종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 또 반대로 또 남자분은 니네 엄마는 뭐 맨날 술 먹고 뭐 정신병 걸렸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한쪽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면은 양육권을 정할 때 이 좀 영향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부모에 대해서 서로 헤어지면 남남이지만 이 아이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친엄마 친아빠예요. 자기 그렇죠. 평생을 볼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면 결국 정신적으로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후유증이 대단한데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이혼하고 한참 뒤에 한 2, 3년 정도 지난 뒤에 다들 후회해요. 아 내가 그 짓을 한 걸. 내가 왜 애들한테 그러면 안 돼. 애들한테는 그냥 러프하게 무색투명하게 뭐 이래서 헤어지게 됐다 해서 애들을 설득하고 위안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 그건 네. 100% 다 후회를 하고 또 대부분 이혼하는 사람들이 이혼 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막 술, 담배, 약물, 뭐 과소비 뭐 이상한 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후회를 해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 그러면 결국에 그러면 이런 후회를 하기 전 단계에서 네. 뭔가 딱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 귀책 사유 같은 게 발생하면 특히 뭐 불륜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끊자 뭐 이게 애를 좀 더 키우고 뭐 이혼하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애들 때문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실수는 하지 않는 선에서 잘 정리하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렇게 그게 말할까요?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의 몇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마지막 유형은 조금 뭐 제고할 여지가 있어도 욕망 충족형이나 정서적 네. 결핍형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예 그냥 눈 감아주고 아예 그러려니 하고 네. 넘어가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아무리 투명하게 행동해도 그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자기 뭐 그렇죠. 어디 이제 잠자리를 하더라도 그 애랑 또 그랬을 것도 생각이 날 테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견딜 자신이 있고 포기할 수 있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려고 변호사를 찾아오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오기 전에 꼭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거든요. 아, 부부 상담이라도요. 부부 상담일 수 있고 자기 혼자 상담일 수 있는데 뭐 불륜 행위나 그런 게 아닌 이혼 사유라면은 부부 상담도 저는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부부 상담 받으면서 이혼을 준비했다가 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한 분도 계시고 다시 돌아간 분도 계시지만 이거는 어떤 회복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상담이라기보다 이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자녀와의 문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이상하게 학대하는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그 이혼이 다 끝나고 나서
보면은 자녀에 대한 상처, 자기 몸의 상처,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만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돈을 좀 쓰면서 심리적으로 어떤 지지를 받거나 그런 걸 좀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그래도 좀 건강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혼을 할 만한 일을 안 만들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네네. 노력을 해야 되니까 네. 뭐 혼전계약서도 그렇고 다들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혼 사유가 어쨌든 불륜이 제일 많은 건가요? 이게 제일 큰 사유고 이게 가장 중대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를 하나만 꼽는다면 불륜인가요? 제가 그 예전에 10년 전에 이혼 재판을 많이 하고 또 변호사 나오기 전에 또 이혼 재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 이 불륜의 비율이 제 체감상 한 20%, 30%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 나오기 전에 이제 재판할 때 보면 사실 50% 정도였어요. 50% 정도. 네, 50% 이상. 많이 늘었네요, 예. 그러면. 근데 그거와 많이 는 이혼 사유가 또 있습니다. 요즘 많이 는 게 성격 차이거든요. 그 애매함이 있잖아요. 네. 성격 차이가 성격 뭔데? 차이가 네. 결국 보면은 이제 가치관의 네. 차이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부일란 대표님이랑 뭐 이제 여자분이랑 결혼했어요. 가치관의 차이를 가장 들 수 있는 게 여기가 이제 경제 문제를 많이 다루니까 과소비가 있을 수 있고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삶에 대한 가치관이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젊은 MZ 세대들이 뭐 부동산을 사거나 아주 좋은 차를 사거나 명품을 사거나 이런 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배우자 중에 한 명은 내 가치관은 현재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거야. 먹는 거에 돈 안 아껴. 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있고 네. 딴 사람은 난 저축을 해서 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할 거야. 완전히 극명하게 대립하죠. 네. 난 오늘 오마카세를 먹고 싶은데 한 분은 난 그냥 뭐 먹는 건 그냥 배만 들어가면 돼. 라면 먹어도 되고 그냥 뭐 야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거 완전히 되게 효율적인 뭐 배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사실은 연애 때는 좀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이제 본색이 나와요.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가 나오면서 나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그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좀 위험을 감수하는 형태 뭐 코인에 투자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근데 아니고 뭐 부동산이나 적금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또 극명하게 대립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애들 교육관도 그렇고 이 성격 차이는 모든 분야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인데 요즘에는 어쨌든 젊은 MZ 세대들은 가치관이 좀 뚜렷한 경우가 많아요. 네. 옛날 어른들은 뭐 배우자나 뭐 참고 자녀가 살아라. 한번 참고 살고 뭐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다 그러면서 누굴 만나도 똑같으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자기의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이 제 1순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해되면은 배우자도 그냥 다 그냥 아웃. 내 인생에 네가 불편해 아웃인 거예요. 네. 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성격 차이가 되게 많은데 거기서 또 하나의 그 변수가 있습니다. 이 성격 차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사실은 막 투닥투닥 낮아거려도 밤에 좀 이렇게 어떤 속궁합이 잘 맞으면은 그걸로 그냥 해결이 돼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속궁합의 차이는 제가 뭐 많은 케이스를 보고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담 오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드러난 성격 차이보다 더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게 사람마다 너무나 그 원하는 빈도와 좋아하는 그런 형태가 너무나 다르고 취향도 너무 달라요. 이게 되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성격은 또 뭐 오랫동안 연애할 때 맞추면서 이게 되는데 이 속궁합이란 거는 연애 때 또 잘 맞다가도 결혼해서 뭐 출산을 하거나 또 몸이 또 변하잖아요. 그럴 수 호르몬이. 있죠. 그리고 좀 피곤해지고 다 그건 뭐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성욕이 없어질 수도 있고 이게 계속 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격처럼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속궁합은 되게 유동적으로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맞춰 나가기가 되게 힘든데 둘 다다가 막 불같이 이렇게 눈이 맞아서 계속 하는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고 둘 다 또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아주 좋아요. 서로 관심 없으니까. 대부분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다 안 맞아요. 그게 안 맞아갖고 늘 그거에 대해서 찜찜하고 불안한데 그거가 사실 너무 한쪽은 원하는데 한쪽은 그냥 하기 싫고 그럼 할 때마다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그 얼마나 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인간으로서 내 삶이 이게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그래요. 그러면 방법은 이혼 아니면 불륜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혼은 또 좀 부담되니 불륜으로 많이들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점점 이런 일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행위와 속궁합의 문제가 연결이 돼 있고 그런 속궁합의 문제가 예전보다 또
어떤 또 젊은 세대들은 이런 걸 참지 않으니까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들어봤는데 뭐 선세쿠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바뀌었더라고 진짜 분위기가. 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예요. 예전에는 뭐 남자 모바, 여자 모바 그러면 외모, 성격 이랬는데 요즘에는 소궁합.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상 결혼했는데 잘 맞는 줄 알았더니만 이건 뭐 꺼다는 보릿자루처럼 맨날 뭐 분위기 잡으면 막 피곤하다고 하고 막 침대에 가서 누워있고 뭐 게임이나 하고 이러면은 이혼하고 싶겠죠.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요즘에 심각한 문제고 상담 오는 사람들의 거의 7, 80%가 다 그 문제가 깊은 곳에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런 잠자리가 안 맞는다는 것도 귀책 사유로 이혼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그거는 이제 뭐 성격 자유라고 표정을 하는데 섹스리스라는 거는 어떤 그 통계에서 보니까 뭐 1년에 한 10번 이하 정도 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이하도 안 하는 사람을 표준적인 섹스리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판례에 보면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뭐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거부한다고 해서 그걸 이혼 사유로 하긴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건강하고 그런데 그거를 계속 거부하는 거 이유 없이 뭐 6개월 이상 그러면은 우리 민법에 부부간에는 동거 의무가 있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성적 교섭 의무가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데 표현이 고급스럽네. 성적 교섭 의무. 교섭 의무. 혹시 교섭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건가요? 오늘 교섭하시겠습니까? 근데 교섭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응하지 않은 거죠. 그거를 이제 여러 번 하게 되면은 규책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재판할 때는 그 교섭 의무가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교섭 신청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싫대. 난 싫대라는데 그 증거가 없잖아요. 녹음을 해야 되나? 녹음해야 돼요. 이것도 녹음해야 돼요. 녹음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계속 거부했다 그러는데 난 거부한 적 없는데. 그럴 수 있죠. 교섭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서로 그런 쪽에 커뮤니케이션이 돼갖고 플라토닉으로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건 녹음을 하든지 카톡에 오늘 교섭합시다. 성적 교섭 의무 이행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안 하면은 나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증거 자료를 낼 수 있으니까. 증거 자료 낼 수 있어. 그거 옛날에는 그런 거 못하고 막 뭐 일기장이나 달력에 이렇게 표시하고 XX 했는데 그랬을 때 이거는 이 사람 혼자의 망상이다. 그렇게도 가는구나. 그렇게 막 주장하면은 법원에서 증거 없다. 교섭 의무 다 못한 건 아니다. 그래서 기각시켰죠. 그러면은 어쨌든 뭐 그런 소위 말하는 그 리스 부부들은 귀책 사유는 되는 것이고 이게 발생하면 아까 말씀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를 뭐 그럼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는 거네. 이게 생각해 보면 이 단순 사유만 보면 보기에 따라서 짧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고통일 거예요. 얼마나 끙끙거리겠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는 게 낫나요? 어떻게 이게 안 되면 불륜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제가 보기에는 그 뭐 100% 1000% 이혼해야 돼요. 이거는 그건 100% 불륜으로 가서 더 험한 꼴을 보는 게 명약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안 맞고 그걸로 아까 뭐 저는 좀 놀란 게 이제 부인님 같은 경우에 6개월 정도 그렇게 길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진짜 기다리는 사람 앞에서는 기다리는 사람은 그 하루하루가 언제나 올까 언제나 저제나 올까 그게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한 달도 견디기가 힘들대요. 아니 제가 말한 6개월은 6개월만 해도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유가 생긴다는 게 너무 짧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뭐 이게 뭐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데 어쨌든 6개월만 그런 증거 자료를 잘 모으면 귀책 사유로 이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바람핀 거 불륜도 딱 걸리면은 6개월도 채 안 걸려서 심지어 그렇지. 제가 어떤 케이스는 예전에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바람 펴갖고 이혼 청구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딴 남자 만나서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딱 결혼하자마자 그냥 술 심하게 마시고 그냥 이게 나온 거예요. 폭력이 엄청 심하게 나와서 이렇게 노래 실패도 터지고 이런 경우도 이혼 청구하면은 뭐 한두 달 내에 할 수도 있거든요. 하긴 뭐 이혼이라는 게 뭐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건 사유가 된다. 충분히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그 이혼이라는 거를 물론 이제 뭐 하긴 해야겠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이혼을 한다는 그 뭔가 그 꼬리표도 붙을 것 같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불륜 쪽으로 많이 가서 숨기고 살자. 어떻게든 내가 속이고 살겠다 이런 케이스로도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불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뭔가 그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불륜을 잡아내려면 이런 거는 좀 체크해라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불륜 이런 거 좀 체크해라. 불륜을 이제 체크해 보려면은 사실
딱 보면 알아요.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딱 보면 아는데 뭔가 달라지면은 의심을 해야 돼요. 갑자기 잘해주거나 갑자기 안 해주거나 뭐 갑자기 안 해주거나 뭐 성관계도 그렇고 콧노래를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예. 이게 진짜 그래요. 불륜을 시작하는 사람은 콧노래를 불러? 뭐 보통 되게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혹시 그 사람이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좀 우울해하면은 그 사람이랑 잘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런 경우가 있죠. 이제 뭐 옷차림 같은 거가 뭐 많고. 그 아마추어들이 많이 하는 건데 갑자기 이제 회사 일정이 변하고 출장이 많아진다든지 뭐 어디 가야 된다, 운동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일정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고 뭐 자세히 보면 다 티가 나요. 어딘가에 뭐 차에 머리카락이 있다든지 뭐 핸드폰을 갑자기 락을 걸어 놓다든지 안 하는 거 하든지 그리고 핸드폰을 좀 자주 보고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든지 뭔가 달라져요. 그리고 둔감한 사람 아니면은 이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거는 다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다 눈치를 채고. 근데 그러면 그것도 결국에는 증거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증거도 예를 들어 뭐 어떤 현장을 옛날에 막 덮치고 그랬잖아요. 네. 막 뭐 모텔에 막 현장 모텔에 가서 덮치고 갔었죠. 막 처남하고 가서 막 잡아 네. 끌고 네. 막 이런 거 네. 했는데 지금도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뭐 GPS 이런 걸로 하는 건가요? 증거 잡기가 되게 어려워갖고 사실은 모든 게 이게 다 불법이에요. 차량에다 위치 추적기 붙이는 거 많이 하는 게 요즘에 불륜 집에서도 또 많이 하잖아요. 자기 집으로 많이 부르고 집으로. 그거 왜 부르는지 아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집에 제가 이제 너무 놀랐던 게 예전에 이렇게 듣기로는 집에서 불러서 하면은 호텔이나 모텔 같은데 가면은 뭐 외부의 시선도 있고 좀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또 안에 들어오면은 뭔가 이게 짜릿하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배우자가 뭐 같이 썼던 침대에 뭐 상간녀랑 이렇게 같이 하면 그게 짜릿하고 도파민이 극도로 나온대요. 근데 같이 뭐 집에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면서 재밌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깔끔한 사람들이 집으로 많이 온다고 해요. 깔끔한 사람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모텔 같은 데 가면은 뭐 찐득이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하고 호텔에서 아무리 그 침구류를 깨끗이 해도 좀 찝찝하다. 그렇게 예민한 분들은 집을 선호하더라고요. 그거 좀 놀랐어요. 이게 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 청결 문제나 이런 거를 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이 배우자 감정을 신경 안 쓰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꼭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뭐 얘기가 좀 세긴 하는데 그 많이 들통나는 게 이제 콘돔 같은 거를 그쪽 화장실 변기에다 두고 아무 생각 없네. 그런 실수 되게 많이. 그래요. 되게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남자분이 와서 그 변기 뚜껑 열어놓고 갔다. 변기 뚜껑이 이제 원래 뚜껑은 열려 있지만 그 중간에 여성분들이 이제 앉았었잖아요. 그 안방에 주로 여성분들이 쓰는 변기 뚜껑을 그걸 보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남편이 왔는데 이게 올려져 있는 거 보고 눈치채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구나. 그거는 정말로 많이 본 경우입니다. 이 변기 두 번째 뚜껑을 올리고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집으로 부르는 거는 그건 좀 약간 기본적인 예의 범절에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 근데 불륜하는 사람들은 불륜 대표님 말씀드릴 게 정상적인 사고가 안 돼요. 처음에는 이제 조심스럽게 뭐 호텔도 외곽에 가고 모텔도 외곽에 가고 그러다가 이게 크게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특징이 약간 도파민에 재미가 있으니까. 도파민에 중독된 거거든요. 엄청 그게 짜릿한가 봐요. 그러면 그냥 불륜은 재미없고 처음에 이제 뭐 차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집에서 이렇게 하고 뭐 집에서 하다가 이제 들킬까 말까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더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직장 내 불륜 같은 경우에는 직장 뭐 사무실이나 화장실에서 다른 동료들 없을 때 성관계 하다가 그게 CCTV나 이런 데서 증거 영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제가 불륜녀예요. 그리고 불륜남인데 내 남편도 같은 데 근무하고 있었던 같은 팀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셋이 얘기하다가 남편이 잠깐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런데 그 순간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서로 스킨십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게 도파민에 중독되는 도파민 중독이에요. 마약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안 들키고 넘어가면은 그때 그게 평상시보다 훨씬 더 짜릿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불륜을 좀 막든지 아니면 뭐 그거를 이제 사전에 뭐 상담을 통해서든 뭐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 막는다는 거가 어찌 보면 뭐 의부증, 의처증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뭐 경계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 나는 바람필 마음이 전혀 없는데 막 의심을 막 엄청 해요. 그러면 이것도 귀책 사유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뭐 집착이나 망상과 존중은 좀 다른 건데
사실 전력이 없고 의심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정황이 있었을 때 뭐 핸드폰을 보자 뭐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부부끼리.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무슨 뭐 위치 추적기 앱을 설치하고 네. 막 핸드폰을 항상 열어서 매일 확인하고 이 정도면 사실은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무슨 전에 전력이 있어서 사실 부정행위 이후에 같이 사는 게 되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사실 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문제가 되겠네 이것도. 예, 이게 사실은 되게 투명한 행위를 뭐 1년 이상, 뭐 5년 이상 이렇게 해야지 그게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 과정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저지른 사람 나름대로 그걸 계속 보여주고 약간 시달리니까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될 네.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고 쉽지 않겠죠. 또 이 사람도 그거 맨날 보는 게 그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하면서도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그걸 견디겠냐고. 못 참는다. 뭐 그거 나중엔 결국 그것 때문에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더 안 좋게 일어나고 실제 그 불륜을 뭐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 보려고 기다렸다가 네. 다시 상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렸는데 결국 또 바람 폈다. 그래서 그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김태형 변호사님이 예전에 이제 판사로서 또 한 10,000건 정도 이런 네. 케이스들도 다뤄보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혼 생활을 좀 건강하게 하는 방법, 건강한 결혼 생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도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주변에 많이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은 이제 좋은 배우자가 돼야 되거든요. 네. 좋은 배우자가 되려면은 사실은 이게 남녀 간에 만나서 제가 어디 문헌에서 본 건데 자기 이상형을 만날 확률이 256분의 1이라고 합니다. 256분의 1인데 어떤 분들은 나 정말 이상형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되게 빨리 만난 거고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256명이랑 진지한 연애를 해보고 결혼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리스크가 있게 결혼을 한 거예요. 네. 대부분 다 어딘가에 이상적으로 맞는 성격이나 외모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맞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갈등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존재했을 때 그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갈등을 해결할 때 폭력이나 언성 높이거나 그런 말 하지 말고 상대방 비아냥거리는 말투. 내가 당신 뭐 항상 그럴 줄 알았어. 뭐 당신이 그렇지 뭐. 에이,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말투 하지 마시고 상대방한테 감사하고 존중하는 말투를 쓰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행일치를 좀 하고 이 사람은 좀 평상시에 항상 말을 좀 과장해서 하는 사람, 좀 거짓말을 잠깐 섞어서 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주면 나중에 그게 되게 큰 화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하지 말고 언행일치를 이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결혼생활이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되게 지루하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도 모레 같고 이렇게 똑같은 생활의 반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알고 표현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표현을 많이 하지 않다 보면은 점점 더 대화가 고갈되고 그럼 정서적 친밀감이 없어지면서 나중에 대면해지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얘기 외에도 뭐 자녀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정치에 대한 얘기라든지 좀 대화 소재를 넓혀서 어떻게 보면은 좀 대화 소재를 풍부하게 하면서 나중에 노후가 되더라도 좀 가치관에 동일 유사한 범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결국엔 노후에 그래도 풍성한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부부관계가 괜찮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딱 이상형을 만나면 제일 좋겠지만 이상형을 못 만날 확률이 뭐 대다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냥 막 헤어지고 뭐 또 찾으러 가면 또 다음번에 이상형 만나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맞아요. 사실은 그게 안 될 확률도 높은 거 아닙니까? 더 안 될 확률이 이제 뭐 첫 번째 실패하면은 두 번째는 더 안 될 확률이 왜냐면 자기 그 그러니까요. 핸디캡이 생기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256분의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사람과의 그런 감정의 골이 생겼을 때 회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좀 그걸 잘 해결을 해야 어떻게든 되고 맞춰 가려고 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있을 때보다는 제가 대표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혼자 뭐 일 끝나고 집에서 그냥 침대에 혼자 딱 널브러져 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무 구속도 없고 편안한 상태가 있거든요. 에너지가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안 쓰이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조금 배우자랑 어떻게 보면은 100% 이상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몸과 자기 마음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좀 에너지 소모가 있거든요. 네. 나이가 좀 들면은 약간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 시간 그런 거를 일주일에 하루든지 아니면은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든지 서로 부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100% 맞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안 쓰는 그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런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좀 존중해주면 훨씬 더 괜찮아질 것이다. 결국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도 맞춰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좀 만나면 조금 더 잘 지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비난이나 어떤 뭐 부정의 말보다는 좀 긍정과 좀 어떤 칭찬 이런 것들을 해야 사실 더 좋은 관계가 된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바른의 김태형 파트너 변호사님 모시고 최근 뭐 여러 가지 어떤 결혼이나 뭐 상속 그리고 뭐 어떤 불륜 이런 다양한 어떤 인간이 살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도대체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뭐 가능하면은 이 소송으로 가지 말고 합의로 잘 끝내라. 네. 이런 얘기도 좀 같이 전하면서 저도 변호사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